네, 반갑습니다. 유상입니다. 8월 31일 수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제가 긴급한 아,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지방을 다녀오는 바람에 시사공감 진행을 못했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시사의 맥을 잡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대표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통화를 했다라는 게 적잖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댓글이 뭐 무더기로 달리는 사태가 생겼죠. 이 3분 정도 통화를 했다라는 건데 정무수석이 예, 축하난을 갖고 이재명을 방문한 자리에서 통화를 연결했다라고 해요. 예,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라는 요지의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정치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죠. 이재명은 지금 현재 어쨌든 사법당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혐의로, 약 10여 가지 혐의로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수사 대상자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겹겹이 방탄복을 껴입고 여당 대표 자리를 꿰찬 이재명에게 또 통화까지 시도했다는 게 이게 조금 오버페이스죠. 윤석열 정부의 협치, 정말 중심 없이, 기준 없이 이런 협치라는 이 핵의 한 명분을 갖고 이렇게 중심 없이 허우적된다면 정말 이제는 기대를 접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에 있을 때는 과연 정말 검찰 업무 본연에 충실했을까? 정치 검사였냐까지도 의심하는 그런 분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네,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댓글이 무더기로 달리는 사태에 대한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자, 지금 뭐 영수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일단은 뭐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한 게 이게 어떤 형식일까라는 거죠. 국힘당이 지금 현재 저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렇죠? 조금 모양이 영수회담 이거는 아니죠. 누가 봐도 이거는 이재명에게 어떤 의미에서 면죄부를 주는 거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경에게는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재명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정치보복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착수다. 이 전화 통화 시도 자체가 이게 좀 납득이 안 돼요. 예, 정무수석, 지금 현재 대통령실 인사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무수석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리 아닌가요? 근데 밑에 실무진들 지금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있어요. 약 20%, 80명 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실무들만 이렇게 꼬리 자르기 할 문제가 아니고 수석들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사, 총무 전부 다요. 지금 또 대통령실 내에 수석들 중에 상당 부분의 요직은 또 검찰이 장악하고 있대요. 또 그 대통령실 내에 조사, 감찰을 검찰이 주도하고 있대요.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이러면서 검찰은 빠지고 소위 말해서 어쩌다 공무원 어공, 그다음에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만 지금 그중에서 속아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중에서도 또 실무자급이래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전체적으로 다 물갈이를 하든 안 그러면 윗선에서부터 책임을 지는 형식이 돼야 되는데 이 정무수석이 지금 정무 감각이라는 게 고작 이 정도예요. 국민의힘도 지금 정치력이라는 게 보고 있으면 참 한심하죠. 예? 초등학교 반장 수준도 안 되는 정치력으로 지금 배지 달고 저러고 있는 꼴 하며
지금 보십시오. 이 지금 정무수석이라는 친구가 어? 난만 보내도 시원찮을 판에 좋아요. 협치 명분으로 정무수석까지 거름하는 것은 좋은데 그 자리에서 통화를 연결해가지고 영수회담 이야기가 나오도록 이런 사태를 초래하는 이 행보. 이거 이해가 될까요? 네? 자, 가관입니다. 정말 이제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실망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모락모락 정도를 넘어서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그 뿌리는 뭘까? 정치 검사냐? 아니면 정의감이 있는 그래도 좀 협격이냐? 뭐냐라는 거죠. 저는 여전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대통령이 된 건가? 어딘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인적 구성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그렇고요. 그렇다고 참모나 이런 쪽을 확실히 믿고 밀어주는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또 믿을 만한 참모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정치 세력은 어차피 없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영부영 그냥 5년 세월은 간다.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기는 돌아간다는 우리 저 예전 군에 갈 때 남자들 이야기처럼 뭐 이래 가나 저래 가나 5년 국정 운영의 시기는 돌아간다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윤석열에게 정권 교체라는 걸 통해서 기대했던 지지층들 상당수가 지금 상당히 분노하고 있잖아요. 이준석의 저 행태 또 가관이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수사 이야기, 뉴스 이야기에 국민들 피로감만 쌓여요. 뭐 하는데 쥐뿔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예? 공소시효 다 끝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김혜경 법카 이게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이잖아요. 공소시효가 9월 9일 만료예요.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이어서. 자, 이 상황에서 불구속 송치되면 핵심 피의자라고 하는 배모 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예? 구속의 상당성이 소명되지 않았다,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건 뭐 법원에서 늘 내세우는 명분이잖아요. 예? 김명수 대법원 이상한 법원에서 주로 내세우는 논리잖아요. 기각이 됐어요. 불구속 송치 결정이 됐어요. 자, 공소시효는 9월 9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다 어떤 의미에서 빠져나갈도록 해버리면 수사한다는 뉴스는 연일 나와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라고 국민들이 한편 반문하면서 한편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결과는 맹탕이에요. 결과는 역시나예요. 자, 이 판국에 영수회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통화를 했대요. 정무수석이 친히 난 화분을 들고 찾아갔대요. 자, 가관입니다. 충분히 이 지지 세력들로부터는 비난받을 만한 소행을 하고 있죠. 자, 김혜경 법카 의혹 관련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앞서 말씀드린 공소시효 9월 9일이에요. 네.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한다. 이 경찰 수사를 전면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경찰이 어떤 의미에서 수사를 고의적으로 고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경찰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미명하에 질질 시간만 끌고 말이죠. 어? 이 증거 확보 기타 뭐 초동 수사 이런 게 전부 다 미진한 상황에서 수사도 부실 수사로
이렇게 차일피일 시간만 때우다가 6개월 질질 시간만 끈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다가 시효 임박해서 불구속 송치 결정을 해요. 이거 지금 뭐 보강 수사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지금? 예? 지금 법원 영장 기각 이유가 사유가 그거잖아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들에 비춰봐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뭐 법원에서 늘 하는 소리예요. 예? 지금 이 관련해서도 이재명이 김혜경까지 해서 직권남용, 강요,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거잖아요. 어? 자, 지금 여기 이거는 이제 추가 사실이고요. 핵심은 선거법 위반이죠.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인데 이게 지금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거죠. 뭘까? 기껏해서 나오는 소리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 조치된 경찰에 의해서 입건 조치된 이 사람들 지금 수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이 사건의 본질이 뭐예요? 경찰은 지금까지 뭐 하고 세월 보내고 이제 와서 불구속 송치해요? 자, 이보다가 더 시급한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재명이 당대표 되는 날 검찰에 바로 송치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네,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죠. 이것도 지금 공소시효가 9월 9일이에요. 지금 경기도 당시 이 담당자, 실무 담당자였던 사람이 국토부에 협박이 없었다. 이재명이 협박이 있었다는 거. 이게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예? 자, 이런 거 대비해 가지고 민주당이 당헌 80조를 개정하는 당헌 개정을 했어요. 소위 말해서 기소된 당직자 직무정지에 관한 조항을 바꿨어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적용될지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만 뻔하죠. 뭐 결과는 이미 뻔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참 재미있게 이게 돌아가요, 여러분. 경찰이 무려 10달 동안 수사를 했어요. 근데 10달 동안 10개월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은 기소인데 그런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게 충분히 증거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확보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오는 소식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충분히 기소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예. 이게 지금 빠른 시간 내에 만나자는 이야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것 또한 물타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 탄압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몰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에, 것 때문에도 지금 이 전화 통화는 패착이죠. 패착이고 이거는 뭐 거의 갖고 놀기 딱 좋은 상대다. 아, 소위 말해서 뭐 학생운동부터 해서 잔뼈가 굵은 저 운동권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는 정말 애송이다. 애송이다. 갖고 놀기 딱 좋다. 어느 한 놈 딱 부러지게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고 대처할 줄 아는 놈이 한 놈도 없다. 정무수석이라는 놈이 오히려 지선에서 막았어야 될 판에 전화 연결까지 해가지고 보스 알아서 하세요. 이 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자, 일단은 이게 그 전에 빨리 기소 처리가 되고 재판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 이거는 누가 봐도 뭐 빼박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실무 담당자도 조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니까요. 예, 국토부의 공문도 지금 명확하게 남아 있으니까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한 거냐라고 했을 때 국토부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네. 자, 이 성남시 직원이 이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하려면 협박했다라고 하는 이재명 말이 사실이냐라고 하니까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지금 국토부 공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두 차례 2014년 5월, 10월 두 차례의 협조 공문 그러니까 백현동 이게 식품연구원이죠. 경기도 식품연구원 부지로 되어 있는 이 부지 이거를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어쨌든 이 용도 변경 관련해서 그 이야기가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이걸 뭐 혁특법이라고 한대요. 줄여서. 이거에 근거한 거냐라고 성남시가 국토부에 물었을 때 아니다. 그거에 근거한 그 법에 근거한 협조 요청은 아니다라고 회신을 받았다는 공문이 지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와 당시 실무 공무원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증거는 명백한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에, 뭐 기소, 재판 이게 좀 신속하게 될 필요가 있고 이게 에, 소위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지고 물타기 되지 않기를 검경 심지어는 사법부에까지 잘못된 사인을 주지 않도록 좀 처신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그다음 이제 그 이야기 두고요. 자, 국힘당 등 소식 보기 전에 예산 이야기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이 일단 정리가 됐어요. 말은 뭐 허리띠를 졸라맸다라고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별로 허리띠 졸라맨 것 같은 느낌이 없어요. 지출 규모는 24조 구조조정이 됐다라고 하고 문재인 정권 때 의미 없이 쓴 돈이야. 어떤 의미에서 자기 떨거지 챙기는 돈이죠. 임자 없는 돈, 눈먼 돈처럼 마구 뿌렸던 일자리 예산들 이거를 이제 좀 조정할 것 같아요. 재정 건전성이라는 기조하에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를 100만 개 이하로 줄이겠다는 건데 자 그런 정도만 보여지고 딱 부러지게 뭐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뭐 형식상으로 보게 되면 4급 이상 공무원 임금을 동결한다라는 이야기 뭐 그런 정도. 그다음에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복지 지출을 조금 더 늘렸다라는 거, 11.7% 늘렸다라는 정도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워낙 예산을 뻥튀기 했으니까요. 문재인 정권 시작 때 400조 던 국가 예산이 600조가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을 무려 10번 정도 계속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했죠.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하면서 예산안이 약 150조, 추가 경정 예산이 150조 썼어요. 해마다 예산안을, 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나요? 액수로 보게 되면 엄청난 액수를 늘렸죠. 2019년 당시에 470조 정도, 469조 6천억이 된 거를 512조로 그 다음에 늘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512조 된 거를 2021년도에 558조로 늘렸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607조로 늘렸어요. 이게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이게 이제 639조가 된다는 건데, 인상률로, 증액률이죠. 증액률로 보게 되면 평균 9% 이상 문재인 정권 때 인상했는데 5% 인상이라는 거니까 뭐 비율로는 줄었다고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별로 허리띠 졸라맨 게 보이지 않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재정 건전성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국가 예산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등치가 크면 기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등치가 일정 정도 커지면 그 규모를 줄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조금 실망스럽다. 근데 이보다 더 줄이기는 조금 어려울 건데 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은 없었겠냐라는 거죠. 지금 이거를 허리띠를 졸라맸다라고 표현하는
기재부 장관 발표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예. 올해 보다가 본 예산이 31조 원이나 늘어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긴축이 아니고 뭐또 허리띠 졸라맸다 할 수가 없죠. 여전히 이 수입보다가 지출이 많은 구조고, 그렇죠? 국채를 이 적자죠. 적자 국채를 무려 46조 원어치를 새로 발행을 해야 될 판이니까, 국채를 찍어내야 될 판이니까, 이게 긴축,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 말과는 좀 안 맞죠.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단지, 단지 이제 좀 평가를 해주면, 나라 빚, 나라 빚 증가 속도를 좀 줄였다라는 거죠. 예? 연간 문재인 정권 때 해마다 100조 원대로 나라 빚이 늘어나던 거를 66조 원대로 줄였다라는 정도로만 보여지고 특별히 뭐 이렇게 긴축이다, 허리띠를 졸라맸다라는 인상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쓸 인심 다 쓰고 뭐 쓸 만큼 다 쓴다라는 거죠. 예. 소득 주거 안정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미미합니다. 미미합니다. 예. 네, 뭐 기본 기조는 또 그렇대요. 성장은 민간이 해라.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규제 개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규제 개혁된 게 없고요. 그리고 일선 산업체들이 기업들이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당장 뭐 그렇게 이슈가 됐던 노조 문제, 불법 파업 문제 여전히 뭐 마땅하게 해결되고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보조금 이야기가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도 역차별 당하고 있는 그렇죠? 지금 전기차 보조금만 한번 보십시오. 시장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법상으로는 동등하게 돼 있지만 뭐 기술력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제품 선호도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 차가 싹쓸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판국의 보조금 제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네, 국내 기업은 오히려 국내에서도 찬밥 신세다라는 거예요. 자국 기업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가 성장은 정부가 민간이 하래요.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만 하겠대요. 뭐 그런 기조 등등. 제가 보기에는 썩 그렇게 마뜩찮아 보입니다. 네. 뭐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평가를 그래 해요. 13년 만에 총지출 대비 감액이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썩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다는 이제 자기네들 공약 사항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 사항으로 내세웠던 분야의 예산은 상당히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저소득층 예산이 4조 2천억이나 배정이 돼 있으니까. 예. 뭐 이런 거는 좋다는 거예요. 이건 또 해야 될 일이죠. 장애수당 또 2015년 이후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동결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애인 수당 또 대폭 늘리고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도 상당히 좀 확대하는 일 최대 8시간에서 예, 월 154시간까지 확대한다는 거니까 일 최대 8시간 기준일 때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어? 이게 소위 워킹맘들 같은 경우에 저녁 시간 이후 또 일정 시간 이후에 예, 관리 사각지대에 노출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확대하는 이런 거는 좋죠. 어,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다라는 거죠. 쓸데없는 돈만 쓰고. 자, 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서 8천억을 투입한다 그래요. 이 부분은 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예산에 1,690억 원이 배정이 됐어요. 이게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저는 이런 예산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라고 밖에 평가를 못 하겠어요. 네, 이런 예산이 제대로 쓰여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에너지 바우처, 네, 이런 쪽도 썩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워요. 자, 영유아 관련 예산. 예, 지금 이게 출산율과 연관해서 이 논의가 되는데 이게 자꾸 돈으로 때운다고 출산율이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정적입니다. 출산 부모 월 70만 원 지원, 청년 저축하면 5년 뒤에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가지고 6%인가요? 그 이자를 예, 정부가 쳐가지고 보태주겠다는 건데 청년 지금 당장 자기 쓸 돈도 없는데 저축할 돈이 있을까요? 이것도 예산의 실효성이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보여주기 예산이지 이게 별 소득이 있을까?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고 출산율, 합계 출산율 0.75명인 합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모급여를 시행한다? 돈 준다고 애 놓을까요? 지금 나라 꼴 한번 보십시오. 이 희망이 없는 나라. 정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말 뭘까라는 거죠. 이 수사도 보게 되면 우선순위, 물론 뭐 검찰에서 하는 거고 나는 지금 검사 아니지 않냐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잖아요. 법무부 산하의 검찰인데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걸 보면 여기저기 뉴스는 많이 만들어요. 근데 딱 부러지는 결론 나는 게 없고 우선순위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던 그 시절에 미제 사건들, 못다 했던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이외에 정말 지금 시절에 딱 필요한 수사를 뭘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어떤 수사를 하고 있나? 매번 해요. 이것저것 뭐 수사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딱딱 구분되나요? 네, 뭐 이재명 관련 뭐 매번 그 이야기 같아요. 근데 실내망을 들여다보면 FC 뭐 성남 사건, 백현동 사건, 대장동 사건, 김혜경 법카 사건 등등등 많아요. 세세하게 뜯어보면. 근데 뉴스에서 매일같이 쏟아지고 그게 그 뉴스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피로감이 쌓여버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매일 뉴스를 들여다보는 사람도 내용을 자세히 듣지 않으면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인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맨날 수사한다는 소리고 그래 니는 검찰 출신이니까 뭐 수사하는 것밖에 할 줄 없네? 뭐 이거밖에 그런 이미지밖에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다 국힘당 여당 꼬라지는 지금 절에 돼 있어요. 네? 넉 달 만에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넉 달 동안에 집권당이라는 정당의 꼴을 보십시오. 당 대표가 형식적이든 뭐든 간에 네 번, 다섯 번 바뀌고 있어요. 이게 그런 이미지밖에 없다고요. 자, 이런 나라에 제일 중요한 게 선거 무결성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아예 싹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자신이 정치검찰 DNA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해요. 이제는 그게 상당히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거.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거지. 당연히, 예, 소위 말해서 사법정의 관점에서 수사해야 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에서 우선순위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 뒤로 미뤄진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무시되어 버린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지. 예? 정권이 바뀌어도 이 꼴이면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나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정권은 이게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국민의 심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나라의 권력이 주권자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절망감 이게 곁들여지니까 희망이 없는 나라 이야기가 나와버리잖아요. 예, 그런 정서가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 어? 제일 대빵 자체가 정치적이니까, 근데 그 정치적이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정의감조차도 불분명하다는 거지. 이렇게 흘러가고, 집권당은 또 적골아지고, 하는 정책이라고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이게 거의 뭐 형식적이죠. 예. 부모급여를 만든다고 해서 출산율이 제고될까요? 명분은 합계 출산율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0세, 1세 뭐 이래가지고 아주 뭐 있는 듯이 포장을 해요. 영아수당이라든지 등등등 해가지고 뭐 돈 더 준다는 이야기예요. 돈 줘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돈을 이렇게 쓴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애 놓는 부모들이 이왕 있는 애, 놓은 애 돈 주면 좋지만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예? 애 한 명당 부모급여를 주겠다라는 건데 예, 조금 생각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 기본 기조는 좋습니다만 좀 더 생각을 하는 혼이 담긴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청년 월 70만 원 저축하면 5년 뒤에 5천만 원 목돈 주겠다. 월 70만 원 저축할 돈이 있어요. 당장 쓸 돈이 없는데. 이런 배부른 생각들, 이런 탁상 행정들 참 이해가 안 돼요. 애 놓으면 월 70만 원. 아, 글쎄요. 월 70만 원 받겠다고 애 놓을까요? 지금 이 나라에서 좀 희망이 있는 나라,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도 이렇게 생각이 없나요? 예? 자, 여기에 지금 뭐 복지 예산 취약계층 지원한다고 하는데 하면 뭐 해요? 공공요금은 지금 무더기로 다 인상 대비를 하고 있어요. 당장 택시 요금부터. 취약계층이라고 택시 안 타나요? 뭐 장콜 이런 거는 정부 예산 지원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예. 택시 기본 요금이 지금 800원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현재적으로 보면 뭐 사람 일이야 알 수 없으니까 현재적으로 보면 그래도 뭐 별 어려움 없이 괜찮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택시 기본 요금이 800원이 더 인상되면 망설이게 되죠. 당장 택시에 딱 올라앉아서 엉덩이 걸치면 5천 원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3,800원인데 800원 인상되면 4,600원, 5천 원이죠. 피부요는 5천 원이니까. 덜컥 겁이 나죠. 여러분, 대중교통요금도 따라 어차피 오를 거잖아요. 자, 지금 전기요금, 예? 도시가스 요금 당장 10월 달에 오를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오를 것 같다. 뭐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거의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이미 도시가스 요금은 원래 두 번 올랐습니다. 5월 달, 7월 달 두 번 올랐어요. 근데 10월 달 또 오르고 인상폭이 또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등 뭐 핑계는 됩니다만. 자, 그다음 전기요금 4월 달에 올랐죠. 근데 10월 달에 전기요금 또 오른다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장바구니 물가라고 통상 이야기하는 거. 네, 고기값, 그렇죠? 소고기, 돼지고기, 네, 채소류 엄청 올랐죠. 지금 나가 보십시오. 네, 외식, 예, 뭐 아는 친구들, 안 그러면 뭐 중요한 모임들, 꼭 필요한 모임들 때문에 나가서 식사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10만 원 들지 않고 식사할 만한 데가 마땅한 데가 있나요? 순댓국밥 먹고 뭐 그렇게 만나면 뭐 다른 문제입니다만 소주 하나 넣고 소주 한두 잔 기울이면서 순댓국밥 그거는 뭐 아주 절친한 사이지 그 비즈니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도 좀 뭐 그래도 최소한의 형식을 갖춰서 만나려면 그냥 아무리 좀 아낀다 하더라도 5, 6만 원, 7, 8만 원, 10만 원 정도 들이지 않고는 만나기 쉽지 않을걸요. 뭐 기본 외식비라고 잡으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공요금까지 겹쳐버리면 말은 그렇게 했죠.
9, 10월 달이 되면 정점을 찍고 안정세가 될 거다, 인플레. 그렇게 될 것 같나요? 지금 미 연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 경제에서는 오히려 종속 변수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9, 10월 정점이 된다고요? 이거는 그냥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어차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자, 여기 지금 한번 보십시오. 네, 앞서 제가 택시 요금 이야기했습니다. 심야 할증 시간대를 10시로 땡긴대요. 10시 이후에 택시 타면 전부 심야 요금, 할증 요금이라는 거예요. 심야 할증까지 하면은 이제 밤 시간에 정말 필요하고 긴급한 밤 시간에는 택시 정말 타기가 망설여진다. 근데 그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지하철도 안 다니지. 방법이 없잖아요. 자차가 없으면. 자, 이 판국입니다. 이게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령 가구, 장애인 가구 등등등 해서 취약 소외계층 지원 예산, 이 쥐꼬리만큼 뭐 전체 예산에서 결코 적은 비중은 아닙니다만 4조를 증액 한들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거죠. 자, 물가도 지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예, 경제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물가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자국 기업을 자국 내에서 보호하고 육성하는 방안이 딱 원칙이 서 있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남의 나라에 가가 지 기업은 천덕꾸러기인데 지 나라에 들어온 남의 기업은 호혜주의라는 거야. 이게 무슨 상호주의, 상호주의도 아닌 상호주의, 명분에만 팔리고 있는 이런 어떤 관료적 행태를 좀 탈피할 수 없을까요? 예, 이야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 예산 편성에 썩 납득할 수 없어요. 긴축했다, 허리띠 졸라맸다, 그거는 전부 다 그냥 하는 소리다. 전혀 설득력이 없다. 설득력이 없다.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긴축한 게 없다. 그냥 신용만 했다. 그리고 혼이 담겨 있지 않다. 정말 고민한 흔적, 정말 뭘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지 않는다. 그냥 신용만 했다. 신용만 했다. 그리고 자기네들 공약 실행했다. 공약 이행했다라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번지르르하게 그냥 포장해 놓은 거지. 이 예산에도 고민이 들어가 있지 않다.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탈원전 폐기 공식화. 이거는 진작에 했어야죠. 문재인 정권 5년에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원전 기술을 고도화하고 원전 안전도를 높이는 쪽에 R&D를 했어야죠. 탈원전을 해서 되나요? 석탄은 줄여가야 되지만, 석탄 발전은 줄여가야 되지만, 네, 소위 화석연료 발전이죠. 그쪽은 줄여가야 되지만, 지금 태양광, 풍력, 이게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단순히 보면 풍광요, 미관을 훼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관련 등등 했을 때, 예? 이게 과연 친환경인지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명분만 내세워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국책사업이잖아요. 예를 들면, 노태우 정권 때 고속철 사업,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가는 사업을 벌려가지고 그 떨거지들 한 보따리 안겨주는 이런 식의 전리품식의 정책 입안이 아닌 생각 있는 정책을 한다면 탈원전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적 환경 조건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면 호롱불 켜고 어? 소굴만 끌고 다니든 달구지 끌든 그 시절로 돌아가야지. 이게 뭐 산업이라고 할 게 있나요? 에너지가 안 받쳐주는 산업이 가능하나요? 지금 여러분 IT 데이터 센터만 하더라도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그 어디서 풍력, 바람개비 돌려서 그걸 만들어낸다고요? 햇빛 쬐는 태양광으로 만들어낸다고요? 그거 어불성설이죠. 그런 불안정한 전기로는 그런 첨단 산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 강줄기가 대단히 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바람이 뭐 아주 쌩쌩 불어주는 나라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쨌든 중심은 지금 우리는 원자력 발전일 수밖에 없다고요. 석탄 발전을 안 한다고 보면. 예, 수력 발전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 이거는 진즉에 잘 폐기했고요. 그 원전 비중을 일단 늘려가겠다는 건데 10차 전력 수급 계획 안이 기본 계획이 지금 이제 공개됐죠. 원자력 비중을 전체 전력의 3분의 1로 늘리겠다. 원자력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다시 예,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주춤했다가 다시 또 원전을 쓰잖아요. 어, 일본보다가 우리가 환경이 더 못하잖아요. 수력 조건이 일본만큼 됩니까? 풍력 조건이 일본만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우리가 다 털고 풍력하고 태양광 한대요. 이 좁은 국토에 이 산간 협지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환경 속에서 태양광을 한대요. 지금 곳곳에 가보십시오. 산지 다 밀어가지고 지금 태양광 패널 널어놓고 있는데 그게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급기야 정신을 좀 차리는 소리 해요. 원전 12기 수명 연장해서 쓰겠다. 원전은 얼마든지 이 재보수 작업을 통해서 계속 늘려 쓸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한번 공사하면 한 40년, 30년 이렇게 수명 연한이 있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하면요. 리모델링이라는 게 단순 리모델링이 아니죠. 새로 짓는 것보다는 있는 프레임은 살려두고 보강 공사만 하면 그것도 뭐 적은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수천억이 들죠. 그렇게 보강 공사를 하면 10년 이렇게 늘려서 쓸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늘려서 쓰면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토목공사부터 해서 짓는 것보다는 이미 지어져 있는 거 교체, 수리해서 쓰는 거는 어떤 면에서 새로 지은 거랑 마찬가지 효과니까 그렇게 쓰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더 어떤 면에서 가성비 나오는 방식이라고요. 자, 일단은 2036년까지 수명 연장을 현재 있는 12기를 수명 연장해서 쓰기로 했대요. 그건 잘한 거죠. 이미 다 보수공사 다 해놓은 거 다 그 월성원전 이런 것도 문재인 때 경제성을 조작해가지고 다 문 닫아버린 거잖아요. 그거. 네? 7천억인가 들어가지고 보수공사 다 해놓은 거를 그걸 문 닫아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다 국고 손실 관련해서 책임 물어야 되겠죠. 자, 일단 신재생 발전, 소위 말해서 태양광, 풍력 등등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거 발전 비중을 줄인다. 이건 잘한 거예요. 예. 전기 품질이 고급지지 못하고요. 불안정해요. 수급이 불안정해요. 8.7%를 줄이겠다. 이거는 합리적인 방안에서 조정을 하는 거겠죠. 지금 문재인 정권 때까지 소위 말해서 태양광 풍력, 신재생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30.2% 비중이었어요. 예, 그랬던 게 21.5%로 줄여든다. 그거는 잘한 거예요. 석탄은 줄여가야 되는데 이 석탄 발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상시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게 화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을 가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보령이나 뭐 이런 지역을 가게 되면 거의 다 화력 발전이잖아요. 네. 그 지역에 수력을 할 수도 없고 뭐 풍력이라 해봐야 그 지역의 산업이나 이런 걸 받쳐줄 수가 없고 물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력이 그 지역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타 지역에서 쓰기 위해서 한 배후 전력 생산 거점 의미가 강합니다만 예, 이런 쪽이 상당히 비상시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연중히 이걸 돌릴 수는 없지만요. 지금 보게 되면 뭐 미세먼지 등등 해가지고 그럴 수는 없지만 필요합니다. LNG 발전소도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석탄처럼 예전 같은 그런 공해 물질을 덜 내보내는 비상수급, 비상발전 방안이 이게 LNG 발전이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비상발전으로 필요합니다. 비상 시스템으로요. 전력 예비율 관리 등등 해서도 필요하고 합니다. 예, 이 분야는 줄여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어느 선 이상은 줄이지 못할 거예요. 그걸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일단은 그렇다고 보면 신재생과 원전 이 두 개를 딱 놓고 보면은 신재생을 줄이고 원전을 늘려야죠. 원전 늘려야 됩니다. 지금 가까이 중국 보십시오. 우리 지금 여러분 참 근시안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원전은
안전도도 높고 어떤 의미에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중국 정부에서 막아버리면.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십시오. 중국 동해안 지역, 우리 서해에 접해 있는 지역에 지금 중국이 이후에 향후 한 10년 정도 잡으면 약 50기의 원전을 깔아버려요. 건설한다는 거예요. 서해 바로 어떤 의미에서 뭐 강 건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인천 앞바다에서 들으면 인천에서 조금 나간 섬 지역에서 들으면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갔다 왔던 보령 외연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닭이 오면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이 뭐 이름하여 바다 서해지만 뭐큰 강으로 치면 강이나 마찬가지 강 건너 불인데 거기서 원전 사고 생기면 편서풍 타고 바로 덮치는데 두세 시간이면 우리나라 덮치는데 우리나라에서 원전 안 한다고 안전하다고요? 그러면 중국 원전 못하게 막을 자신 있나요? 그런 근시안적인 탈원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원전의 안전도를 높이는 그리고 국제적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했어야지 우리가 원전 멀쩡한 원전 가장 앞선 기술의 원전 기술을 다 두드려 잡으면 산업 경쟁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자, 그런 문제도 있었죠. 자, 이거는 잘한 정책이에요. 예. 신고리 5, 6호기 등 원전을 새로 6기를 건설하겠다. 이 원전 건설이 윤석열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원전 하나를 가동하는데 건설하는데 7, 8년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7, 8년을 보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마다 전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돌아간다고 더 안 짓고 있으면 나중에 태양광 뭐 전국토를 다 태양광 파넬을 덮을 거예요. 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을 보고 7, 8년 걸리니까 10년 본다고 보고 10년을 보고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은 정말 형편없는 정책을 에너지 정책을 한 거죠. 네. 자, 일단 뭐 현재 있는 12기 계속 돌리겠다는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기타 등등 관련한 에너지 관련 이야기는 우리가 좀 더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국힘당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면서 오늘 전체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겠습니다. 자, 국힘당 지금 뭐 법원에 소위 이 가처분 이준석이가 낸 가처분 인용하는 그 결정 그거를 둘러싸고 지금 국힘당 대처력이 참 형편없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예? 이거를 정작 바로 받자마자 이의 신청 이렇게 갈게 사법 대응 방식으로 갈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제가 전에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그렇게 받아서 해야죠. 이거는 에, 정당 활동, 정당의 자율성에 관련된 사법 개입이다 이게 사법부의 월권이다라고 하면서 그 담당 법관을 탄핵하든지 사법부를 탄핵하는 형태로 하면서 그러면서 조용히 어떤 의미에서 의총을 거쳐가지고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이거를 그냥 이의 신청한다, 비대위가 뭐 문제 있다 없다 이렇게 되말려가지고 말이죠. 이게 국힘당의 정치력이에요. 되말려가지고 지금 또 보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또 재미를 내가지고 권한 대행조차도 무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직무대행인가요? 그것도 무효라고 하면서 가처분을 또 내는. 그 이제 재미를 드린 거죠. 이 가처분을 내면 그 법원에서는 그 재판부가 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재판부의 성향을 이준석이가 맛을 봤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아마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국힘당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헌법상 보장된 정당 활동에 대한 사법부의 사법 개입으로 그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보다 더 큰 프레임으로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헌재 쪽으로 가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가처분 이준석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경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준석이의 모든 범죄 행위를 포괄일죄로 다루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준석이의 공소시효가 일부 사건인가요? 뭐 성상납 관련은 이미 만료된 걸로 지금 처리될 뻔한 거를 포괄일죄로 다루게 된다 그러면 약간 한 달 정도가 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이준석 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혜경 법과도 그렇고 이재명 사건도 그렇고 이게 지금 세월만 보내고 공소시효 다 돼가지고 검찰 연미기는 식으로 지금 토스를 하는 거거든요. 네? 기소는 검찰이 하니까. 이런 경찰 수사 이거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경찰 이거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이거 국민들의 권익 보호라는 거는 물 건너갈 것 같아요. 모든 수사가 이렇게 뭉개버리고요. 수사가 이게 지금 머리도 꽁지도 없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불충실하게 이렇게 수사가 되면 이건 정치권 사건이라서 눈에 두드러지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권익에 관련되는 권익 사건들은 뭐 일반 형사 사건들요. 이거 제대로 정의 구현이 될까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까요?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고 피해자가 가해자 되고 뭐 이런 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찰 수사 이거 지금 이전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이거 지금 참 이 시사 차원만 다루기는 좀 그래요. 정책 차원으로 좀 끌어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참 경찰 수사 문제입니다. 경찰이 수사 조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법경찰관이라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관 제도도 있고 한데 엄밀하게 이 수사 인력이라는 거는 이게 그야말로 보조 인력이죠. 어떤 의미에서 수사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실체적 진실 구명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단순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경찰대를 나왔던 뭘 나왔던 응?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정식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큼 법률 지식이 정확하고 정치하고 해박하고 전문적이지를 못하잖아요. 어? 그 반풍수 어영 부영 거기에 국민 권익을 맡겨놓고 있다는 거 이렇게 수사가 지체되고 있는데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면 전부 다 무죄 나올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참 문제입니다. 자, 이런 어떤 구조에 국힘당이 허우적대고 있어요. 허우적대고 있어요. 권성도이는 뭐 때문인지 계속해서 버티고 있어요. 이게 좀, 이제,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조차 의심받는 거예요. 윤심이 실린 거 아니냐? 안 그러고 이렇게 똥배짱일 수가 있냐라는 거죠. 배째라 납득이 안 된다. 조경태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왜 그런지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 뭐 때문인지. 윤심이 실렸다라고 밖에는 더 뭐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 할 정도로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지금 권성도이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게 이준석이 깽판 치는 것만큼이나 권성동이 버티기도 납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다가 지금 다른 뉴스 이준석이의 가처분 그리고 뭐 여론전 권성동의 이 해외망측한 집착 이거에 가려서 그런데 지금 그 김기의 안철수 그 지금 나오는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그 물밑에서 나오는 이야기 거기까지 하게 되면 지금 국힘당은 이거는 완전히 뭐 콩가루 선을 넘어서 가지고 이거는 보통의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만행이에요.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네. 민주당 쪽도 지금 뭐 이재명 사당화 좀 만행이잖아요. 지금 문재인은 지 살기 위해서 이재명을 어쨌든 간에 미부나 고부나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딴지 걸면 지금 날아가는 거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뭐 풍전등화의 벼랑 끝에 서 있는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는 게 문재인 모습이잖아요. 여유작작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을 끌어안는 분위기가 되어서 그렇지 지금 민주당도 사실은 저게 정당이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하고 있는 행태가 좀 국힘당 그렇습니다. 지금. 자, 지금 저 당헌 개정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에 지금 이게 감각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통령실 개선, 뭐 쇄신한다, 개편한다 그러는데 지금 한 꼴 한번 보십시오. 실무자들만 다 쳐내고 있어요. 수석들 멀쩡해요. 우리 비교 차원에서 보자고요. MB 정권 때 광우병 사태 생기니까 어땠습니까? 수석이 뭐고 싹 다 갈아버렸죠.
위에 윗선 차렸지 실무들은 오히려 손을 안 댔죠. 지금은 실무들 쳐내고 있어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우선순위가 없다니까요. 모든 부분에서. 요란하게 수사한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뭔 수사가 딱 그러지 결론 난 거 여러분 보셨나요? 북송 사건 그러다 북송 사건도 쑥 들어가 버렸어요. 네? 지금 뭐 하나 딱 부러진 결론이었어요. 수사가 하루 이틀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게 납득이 안 된다고요. 지금 혈혈단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감사원인 것 같아요. 감사원이 지금 KBS 감사를 착수했다는 거죠. 60일 동안. 자, 그러자 지금 어, 네, 언론 노조가 좀 발끈하고 있어요. 네, 공영방송 장악 시도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형편없는 소리요. 네. 지금 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심사위원회, 소위 약칭 심사위를 열어가지고 KBS에 대한 감사 최종 결정을 했어요. 그 심사위에서 오케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노조사회가 방통위도 하더니 권익위도 하더니 감사 하더니 KBS까지 감사냐? 이건 표적 감사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예, 김희철 사장에 대한 이 국민감사 청구 사유가 제법 많죠. 그 중에서도 이 심사위에서 감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그거라 그래요. KBS 이사회가 김희철 사장 임명 과정에서 위장 전입, 세금 탈루 의혹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김희철 사장하고 이사회가 신사옥, KBS 신사옥 신축 계획을 무단 중단했다. 그래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로 했대요.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지금 문재인 정권 때 했던 정현주 사장에 대한 그 표적 감사, 그거에 빗대어 가지고 표적 감사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일단 그 이야기 있습니다. KBS가 지금 60일 동안 감사원에 직무감사를 받게 돼 있어요. 선관위 감사도 지금 감사원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선관위 지금 버티기 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는 뭐 하나 하는 게 없어요. 검찰 내세워서 지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네들이 이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 때 문제됐던 사건들 그거를 지금 하는 거 이외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서해 공무원 사건 이런 거는 후보 시절 때 선거 과정을 통해서 워낙 이슈화됐던 거니까 건드린 거 이외에 뭐 해결된 게 있나요 지금? 네? 없습니다. 전체 비중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국가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민감한 사안이지만 국가 정상화 차원에서 보게 되면 대북 외교가 엉망이었고 뭐 등등등 권한 행사, 대통령 권한 행사를 이적성이 강한 그런 행사를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권, 주권 행사가 정당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계속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거 정치 검사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태라는 거지. 지 하고 싶은 수사, 뭐 하기 싫은 수사는 캐비넷에 집어넣어 버리는 이런 행태.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들이 이제는 이 사람의 정체성도 의심하는 것까지 지금 나가는 거죠. 자, 일단 그쯤 해두고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하면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궁지에 몰리면 결국은 그쪽을 손댈 수밖에 없을 건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지자들한테 전혀 지지받지 못하는데 지 혼자 지 살기 위해서 수사하는 꼴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궁지에 몰려가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는 싹 접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될 때는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교육부가 뜬금없이 또 글쎄 미리 일단 이거는 뭐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교육부가 어제요 2022년도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별 교육과정 시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네, 개정 시안을 발표를 했어요.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내용상은 그럴듯합니다. 내용상은 그럴듯한데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학생들이 상당히 이 공부 부담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명목은 그렇죠. 수포자 과목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자, 수포자 과목을 만들면 학력 평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단일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한 거면 이게 상위 교육기관에서 평가하기가 쉽겠죠. 단일 교육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 평가하기 좋은데 서로 달라요. 수포자 수학 공부하는 놈하고 일반 수학 공부하는 놈하고 평가를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대학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같으면 이런 문제까지도 좀 더 신중해야 되죠. 물론 여론 수렴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만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것도 탁상공론 또 이렇게 애들을 휘둘러라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지, 교육부가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발표하면서 말이죠. 초등 국어의 국어 시간, 초등 1, 2학년 국어 수업 시간이죠. 교과 시간을 34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어문 교육이 안 됐다는 거죠. 얼마 전에 보게 되면 예? 심심한 사과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심심한 사과 나는 안 심심한데 심심한 사과라는 그 심심을 심심하다는 걸로 받아들인 일일 정도 인터넷 세대의 문해력이 문제다. 뭐 이게 한 잠깐 얼마 전에 가십성 이야기가 됐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심각한 거지만. 예. 저 초등 1, 2학년 국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시간 늘렸어요. 근데 그 국어 교육이라는 강화하겠다라는 교과 개정 시안을 발표하는 교육부의 업무 브리핑 내용 여러분 보셨습니까? 가관입니다. 뭐 어떤 표현을 썼나요? 국어 교육 이야기를 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미디어 리터러시. 여러분 바로 이해되십니까? 요즘 3040까지는 바로 이해가 된다고 칩시다. 50, 60 세대들 미디어 리터러시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걸 국어 교과 개정안을 발표하는 교육부 당국자가 브리핑 내용에 집어넣어서 하는 내용이에요. 미디어 리터러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네? 방송, 신문 등을 통해서 등장하는 문장들, 그 문장의 구문 이해력, 미디어 리터러시 들어서 바로 접수가 되시나요? 저만 잘 이해 못할 건데라는 생각을 기우로 하고 있나요? 이거를 교육부 당국자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참, 이 관료주의, 참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뭐 좀 있어 보이게 하겠다고 했겠죠.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그래. 네? 그러면서 독서 장문 주제로 토론 글쓰기를 신설하겠대요. 자, 이러면 이게 달리 표현하면 초등 논술 공부를 시키겠다는 건데 이제 논술과에 또 이제 난리 나겠죠. 논술과에 난리 나겠죠. 그렇지 않나요? 대학생 과외가 되면 괜찮은데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겠죠. 예. 초등생부터 글쓰기 이야기를 하면 예. 자, 수학 분야에서는 예. 학교 급별 전환기 특성을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초중고 그러니까 초중 학교급 그다음에 중고 전환기별 특성을 반영을 해서 기본 수학을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소위 공통 과목을 대체해서 수포자 수학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수일 조금 정상적인 애를 위해서 수이 이렇게 만든 기본 과목을 둘로 쪼개겠다는 거예요. 기본 공통 과목을 둘로 쪼개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이야기하면. 예, 그러면서 그거다가 또 통계 공부를 올린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수포자 강화한다 그러면서 통계 교육을 또 강화하겠대요. 통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예, 통계 쪽은 본고사 세대입니다. 저희들이. 예? 본고사에서 통계 시험 수학 본고사를 치면 7문제 정도를 내죠.
약간 단답형 기본 점수를 주기 위해서 자락 까는 단답형이 나오고 이 주관식 소위 이 문제가 나오죠. 굵직굵직한 문제가 서너 문제 나오는데 그중에 통계 문제 한 문제를 끼워넣죠. 그 통계 문제를 풀면 소위 말해서 안정권, 최상위권이고 통계 문제를 못 풀면 간당간당권이고 그랬죠. 이게 기본 단답형은 기본 점수로 깔아주는 거고 과락을 면하라고 깔아주는데 그것도 한 문제 틀려버리면 이제 과락되면서 탈락되는 거죠. 본고사 시절에. 그런 건데 통계가 이게 상당히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공부거든요. 예? 이제 통계 과목을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실용 통계 그것도 수학에서. 그러면서 디지털 AI 소양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실용 통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름하여 빅데이터 교육이라고 해요. 초등부터 코딩 교육을 진짜 코피 터지게 해가지고 오라는 건데 수포자 이야기를 해요. 수포자는 이제 통계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그냥 고등까지만 그냥 교육시켰다라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의 위화감, 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안이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포기할 놈 포기하고 키울 놈 키운다. 아예 그냥 아싸하게 그냥 내놓고 까놓고 하는 소리를 이렇게 포장해서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게 그냥 포장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육부가 교육 격차 해소를 포기했다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 안 되려면 그냥 막 하고 수포 어차피 수학 포기 한 놈, 니 대학 가도 뭐 별 볼일 없는 놈, 뭐 이런 글쎄 제가 너무 따갑게 이야기하나요? 거칠게 따갑게 이야기하나요? 저는 그런 인상이에요. 이 안을 보면. 예? 국어 교과 개편안을 이야기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이야기하는 만큼이나 이 참, 니는 포기한 놈이다. 어차피 이런 이야기 같아요. 이 수포자 기본 수학 1 하는 친구가 여러분 통계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수학을 웬만히 하는 친구들도 통계 그러면 망설여지는 게 통계 쪽이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이거를 지금 교과 개정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 강화라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자, 그다음 영어 보시면 더 가관입니다. 영어요. 이전에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뭐 이렇게 했던 그렇게 나누는 거를 이해와 표현으로 바꾼대요. 네,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세부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미디어 영어를 이렇게 돼요. 미디어 영어. 네? 영어 뉴스, 영어 영화, 미드,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미디어 영어를 넣게 돼요. 그다음에 세계 문화와 영어를 넣게 돼요. 그다음에 영어 발표 토론 과목을 신설하겠대요. 그렇게 해서 그 전체를 새로 프레임을 짜겠대요. 여러분 이게 애들에게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실용성을 강화하는 좀 어떤 의미에서 뭐죠? 책 속의 영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생활 영어, 실용 영어 차원보다가는 뭘까요? 공부 부담이 확 늘어났죠. 이제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영어를 늘려라는 거잖아요.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늘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공부 부담이 더 가중됐다. 뭐 기존에서 뭐 문법 공부, 무슨 공부 이렇게 하던 거에서 조금 이제 바뀌었다는 거지. 장문 뭐 이렇게 리스닝 하던 거를 이제 좀 바꿨다는 건데 이해 표현 이렇게 말만 따듬었다는 거지. 실제 공부 내용은 훨씬 더 어려워졌다. 영어 뉴스 듣고 영어 신문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화 이 영화를 이해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영화를 이해할 정도가 되면 미국에 가서 미국 의사 시험 쳐도 되죠. 여기 유학생들이 미국 의사가 잘 안 되는 게 뭘까요? 영어 실력이 원어민 수준이 돼야죠. 왜냐하면 응급 환자가 오면 그 사람 말을 알아들어야 되니까. 교과서적인 말을 알아들어서는 응급 환자를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환자는 그냥 자기 말 다급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의사가 그 말 못 알아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안 되는 거죠. 의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그게 있는 거죠. 중요한 언어 장벽이 있습니다. 공부 여기서 제법 날고 뛰고 어학 실력도 된다는 친구들이 유학 가서
의사가 잘 될 수 없는 게 그런 요인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영어로, 미디어 영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세계 문화와 영어라는 게 영어로 뉴스 보고, 영어로 영화 보고, 그걸 알아듣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 실력. 이게 어떤 영어 실력? 유학생 영어 실력인데, 여러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유학 갈 수 있는 정도 영어 실력을 길러라는 건데, 이것도 공부 부담이 늘어났다고 봐요. 더 가관인 거는 수학이라고 봐요. 통계를, 실용 통계 과목을 신설하는데, 그리고 통계 영역을 강화하겠다는데, 수포자를 배려하는 기본 수학, 그러니까 공통 과목으로 있던 공통 수학을 이해하기 쉽게 하면 수학 1, 2로 나눠서 수학 1은 수포자가 하라는 거죠. 이게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한 거예요. 교육 격차를 그냥 굳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반한 당국자에게. 네? 초등 국어 이야기하면서 글쓰기 강화 좋아요. 어? 독서 장문 좋아요. 토론 글쓰기로 좋아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무슨 말이에요?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여론 반영 등등등의 교육부가 지금 해야 될 게 당장 이걸까요, 여러분? 네? 지금 일선 교육 현장이 어떻습니까? 바로 직전에도 교단 위에 교과 선생님이 판사하고 있는 교단 위에 애 들어누워가 사진 찍는 거 그거 여러분 보셨죠? 그럴 정도로 지금 교권이라고 이름할 수 없을 정도로 누더기가 되어 있고 교권 침해가 심각한데, 그죠? 심지어는 교사가 학생 성깔 부리는 식판, 배식할 때 식판 던지는 거 식판에 맞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교권이 지금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교권 무너진 이야기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예? 지금 오늘 자 동아일보를 보게 되면 그렇죠. 식판을 맞아도 참는다 교사가. 교권 침해 3년간 6,128건에 고발은 고작 14건뿐이다. 무너지는 교권. 교사들만 끙끙대고 있다. 이제 동아일보 기사예요. 예? 그러고 민원이 발생되면 교사 책임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학교 분위기가. 이게 직접적인 계기를 준 게 2019년 문재인 정권 때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름하여 교원지휘법 때문이래요. 예? 학교 내에 뭐 문제가 생기면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부터 해라. 명분은 좋아요. 하여튼 뭐 포장은 그럴듯하게 잘 하잖아요. 운동권 애들. 명분은 좋은데 실제는 뭐예요? 교사니 찍소리 하지 마라. 입만 띄면 재미없다. 이 분위기라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교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교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교육부가 신경 써야 될 게 이런 거 아닌가요? 교사가 교육을 만나는 환경을 좀 만들고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게 해야지. 그냥 쥐어짜는 교육, 쥐어짜는 교육. 크면서 공부해도 되잖아요. 어? 무슨 뭐 초등 국어 하는데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필요해요? 어? 가뜩이나 수학 못해서 좀 잘하고 싶은데 통계가 있어요. 수포자 과목 넘어서면 통계가 있어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영어 공부? 영어로 이제 영화 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이제 CNN 보고 있어야 돼? BBC 보고 CNN 보고 있어야 되냐고. 아, 미국 드라마 보고 있어야 되냐고. 참 한심합니다. 교육부. 이제 공청회 하겠대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오늘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야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관련해서 코로나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 같은 동기 작년 대비요. 지금 위중증 포함해서 사망자까지 하게 되면 약 10배 이상 늘어났죠. 그런데도 지금 현재 뭐 자율방역, 표적방역, 과학방역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 방치 방향인데 방역 방치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딱 하나 남아있던 게 있죠. 예? 입국 전 검사. 뭐 입국 후 검사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한다 치더라도 입국 전 검사요. 예? 이것 때문에 무슨 뭐 긴축 재정요? 이것 때문에 국부, 그죠? 해외 기관에 검사한답시고 돈 줘야 되는 게 600억이에요. 매달 600억이에요. 1년 6천억이에요. 조금 더 이 통계를 정확하게 잡다 보면 약 1조 원이에요. 이 돈을 그냥 써요. 1조 원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국부 유출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뭐 입국전 검사 폐지하느니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즉에 폐지했어야지. 윤석열 정부 이렇습니다. 질병청요. 제가 진즉 그러죠. 행정 통할 능력이 없는 그런 바꾸라고. 그 질병청장 그것도 안 돼가 그 위에 또 무슨 뭐 자문위까지 얹혀놨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없잖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부 어느 하나도 지금 딱 부러지게 처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그러면서 집안은 엉망진창이 돼 있다. 콩가루 집안이 돼 있다. 정치력도 사태 해결 능력도 하나도 초재선이 오히려 당 중진들 다 어떤 의미에서 손 떼라라고 하잖아요. 그 정신 나간 짓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중심 없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8월 말 현재 출범한 4개월째 윤석열 정부 넉 달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네. 집권당의 당대표가 5명이나 계속 5번째나 바뀌고 있고 대통령도 정비 안 되고 내각도 아직 완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야권에서는 계속 탄핵 이야기 나오고 또 뭐 인사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저쪽 애들은 그거예요. 윤석열 정부 계속 제대로 돼서 진용 갖춰서 일할 수 있도록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얘들조차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윤석열 정부에 보다 강력하게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라. 뭘 하겠다는 건지 분명히 이야기해봐라. 네? 괜히 뭐 서문시장 갔다가 뭐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다. 아무 필요 없다. 서문시장 100번, 1000번을 가도 어차피 민심은 떠나게 돼 있다. 떠나게 돼 있다. 네. 자, 일단 오늘 이야기는 이쯤 정리하겠습니다. 8월 말인데, 8월 말까지도, 마지막 날까지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못 드려서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9월입니다. 이 방아TV도 시사 공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기조를 정돈을 한다는 이야기가 또 있으니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건강히 보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